안녕하세요. 서울 외곽에 사는 30대 유부녀입니다. 평소 사연을 즐겨보면서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신기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연의 주인공이 남도 아니고 제 가족과 관련된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것도 시부모님 말이에요.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30대 유부녀로 결혼한 지는 3년 차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은 조금 답답한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착해서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로 시작해서 결혼까지 오게 된 케이스예요. 남편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긴 하지만 지금 적당한 직장 다니면서 소소한 결혼 생활 즐길 정도는 되는 남자입니다. 저도 못지않게 5년차 직장인이고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 둘이서 벌어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둘 중 누가 부족하거나 넘치지도 않게 비슷한 수준의 둘이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쭉 사귀었던 사이인지라 동기들은 물론 선후배들도 모두 알고 있는 캠퍼스 커플이었답니다. 저희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 늘 서로를 위해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지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년의 연애가 잘 이어졌던 거고요. 6년이라면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연애 기간과는 상관없이 항상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둘 다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도 쭉 잘 지내왔죠. 그렇게 결혼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진 우리 두 사람이랍니다. 결혼도 나름 순조로웠어요. 약간 찝찝하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가치관을 지닌 저는 잘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역시 쌓은 느낌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한테서 결혼하자는 얘기를 듣고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갔을 때였죠. 남자친구가 평소 유복하게 자랐던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귀었던 사이였고 남편이 그 당시 명품도 사용하는 걸 본 적이 많았고 넉넉하게 사는 집안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았어요. 유복하게 자란 게 죄도 아니고 그래서 저렇게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있는 집 자식 티내지도 않고 항상 온화한 남편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나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죠. 고향이 시골이긴 하지만 시골에서 나름 탄탄하게 일해오신 부모님 덕분에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자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어디 나서서 얘기할 자랑거리는 아니기에 우리 집 재산이 얼마다 하면서 떠벌린 적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제 남편이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뵌 날이었어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라 과일 바구니와 꽃 바구니를 사들고 갔어요.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니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표정이었냐고요? 제가 사들고 간 선물이 그렇게 탐탁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첫 만남 자리에 과일 바구니도 제일 큰 걸로, 꽃 바구니도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큰 걸로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해 갔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그래도 뭐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하면서 넘어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비싼 선물을 사왔겠니? 첫인사 자리부터 과한 선물을 바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자리가 무슨 선물 드리러 간 자리도 생신 축하 자리도 아니었는데 선물 살 돈 있네 없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거실에 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서도 제가 드린 과일 바구니와 꽃이
그렇게 약소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남편한테 따로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하는 저였으니까요. 좋은 결혼 이야기를 해드리러 갔는데 굳이 만날 때 잠깐 드린 인사 선물로 기분을 해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전혀 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결혼에서도 약간의 그 찝찝함은 깔끔하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혼수 문제로 또 트집을 잡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고급 혼수로 싹 맞춰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힘으로 혼수를 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형편에 맞게 남편과 잘 상의해서 혼수를 정하고 준비했어요. 남편도 제가 혼수에 들어간 비용이 얼만지 잘 알고요. 그걸로 토단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결혼식 비용도 저희끼리 번 돈으로 소소하게 잘 치렀고요. 부모님께서 해주신다고 해도 저희 힘으로 해결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네요. 중간중간 저희 집을 시골 촌뜨기처럼 대하시는 시어머님 태도가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요. 제가 굳이 저희 부모님 재산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 재산을 제가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저희 힘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 재산에 대해서 남편이 물어본 적도 없고요. 재산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재산이 있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가난한 척한 적도 없고요. 저 쓸 만큼 쓰고 어려움 없이 컸다는 것 정도는 남편도 다 알고 있어요. 돈이 중요한 시대이지만 돈만으로 저희가 맺어진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워낙 쿨하셔서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거신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좀 놀라서 금방 받았죠.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를 다 걸고?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프긴 무슨. 그게 아니고 나 도시에 살아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응? 엄마가? 그래. 나이가 드니까 큰 병원 근처에서 살면서 노년은 도시에서 깔끔하게 살고 싶네. 저는 당연히 찬성했죠. 친정 아버지는 워낙 애처가이신지라 당연히 엄마 뜻을 따르실 거고요. 엄마가 제가 사는 서울로 이사로 오신다는 얘기였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집이야 구에서 이사 오면 될 일이고요. 저희 가족에게는 이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죠. 남편도 잘됐다. 명절에만 뵈러 시골 내려가는 것도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자주 찾아뵈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씨가 예쁜가요, 우리 남편. 아무튼 이렇게 된 차에 시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저희 친정 부모님 이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돈이 가까운 곳에 오게 되어 좋구나. 자주 찾아뵙거라. 다 같이 자리 마련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양반들이 서울 생활 적응하시겠니? 아이고, 서울 집값이 보통 집값도 아니고 어디 뭐 대출이라도 받으시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 가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좀 저렴한 곳이거든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집을 구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쪽으로 와도 좋고 장인 장모님 편하신 곳으로 이사 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했더랬죠. 저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골 땅 다 팔고 올라오셔도
서울에서 반지하 가격은 되겠니? 시세 잘 알아보고 말씀드려. 아니, 제가 돈을 보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사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인가요? 저희 부모님 사시는 곳만 시골이지 시골 스케일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일도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입 열지 않았지만요. 저희 집 서울에서 살지 못해서 못 살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인사 드릴 때부터 쌓여있던 저희 시어머니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 가슴에 비수를 박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서울에서 꽤 큰 아파트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신 적이 없으신 시어머니 입장에서 저희 시골집이 얼마나 작아 보였겠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온화하지만 이럴 땐 더 온화해요. 자기 어머니가 순진하셔서 잘 모르신다나? 아무튼 이렇게 또 기분만 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랑 남편은 평소대로 회사와 집을 오가며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원래도 쿨하셨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요. 집을 내놨다, 집이 팔렸다, 땅도 다 처분하고 서울 올라간다와 같이 짧게 짧게 상황 정도는 알려주셨어요. 서울 어느 동네에 이사 오실지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저희 부모님 성격이 그러세요. 그렇다고 사랑을 못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부모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든든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될까요? 저희 결혼식 때 저희끼리 형편껏 해보겠다고 하셨을 때도 두말 없이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언제든 힘들 때 기댈 기둥이 우리니까 언제든 기대라고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서울과 시골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고만 알고 있던 어느 날 이사를 할 집을 결정했으니 집들이 날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곧 오신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어떤 이상한 집을 구했는지 좀 안타깝네. 우리한테 좀 물어보시지. 너무 속이 상했지만 꾹 참고 앉아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동네? 하시길래 있는 그대로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강남도 강남 나름이지. 그래도 강남에서 한번 살아는 보고 싶으셨나 보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도 강남에서 사시진 않거든요. 강북의 50평대 아파트에 사세요. 강북이지만 서울이기에 물론 집값은 만만치 않았죠. 괜히 강남 어디라고 나서서 말씀드릴 일도 아니기에 계속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께서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어디? 다세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약간 짜증이 나서 강남 무슨 동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60억을 호가하는 펜트하우스랍니다. 시어머니가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웃으세요. 아니, 그니까 그 근처 어디 다세대? 그니까 어디냐고. 하면서 계속 안 믿으시는 눈치인 거 있죠? 펜트하우스 분양받아 입주하신다고 했더니 그제야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로또라도 당첨된 거냐고요? 로또 당첨돼도 펜트하우스는 못 살 텐데 말이에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 원래 서울 태생에 서울에서 자라셨지만 두 분 다 자연이 좋아서 시골로 내려가셔서 사신 것일 뿐인데 이제 시골 생활이 지겨우셔서 그냥 다시 돌아오신 것 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며느리가 빚을 져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돈을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부모가 60억 펜트하우스에 살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든든한 부모님 둔 며느리가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그걸로 유세 부릴 마음도 없고 생색낼 마음은 더더욱 없는 며느리를요. 아니, 근데 정말 놀라웠어요. 제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어머니가 말이죠. 사돈을 질투하는 모양새라니.
반지 하나도 사시겠냐며 걱정 가득한 비웃음을 시전할 때는 언제고 펜트하우스에 입주라니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괜히 말씀드렸나 싶어질 정도였어요. 아니, 너희 집이 그렇게 돈이 많았니? 아니, 그럼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서 과일 바구니 하나 떨렁 사왔던 거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뵈러 갔을 때 사간 그 과일 바구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수 문제로도 시비를 거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집안에서 이런 혼수가 웬 말이냐고 거의 개거품을 무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셨는지 바로 일어나더니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부모님을 집들이에 초대하려고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친정 엄마는 그저 집들이 때 저희 시부모님 초대해서 잘 대접해드릴 생각만 하시는데 어쩜 이럴 수 있죠?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뿐이었는데 남편이 만들어준 세상, 남편과 만들어간 세상이 다인데 그런 남편은 제 부모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랐네요. 이 어찌 아이러니가 아니겠어요. 그래도 기본 마인드만큼은 바르고 정직하신 시부모님이시기에 저희 남편 같은 자식을 키워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최근에 이 일만 아니었다면요. 60억 펜트하우스에 입주하신 친정엄마가 집들이로 저희를 초대했을 때였어요. 방은 5개에 화장실은 3개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검소하게만 사신 걸 본 상태라 펜트하우스는 처음 봐서 입이 떡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 재력이 이 정도나 되는구나 하고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유복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다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눈으로 보게 되니 저도 침이 흐를 정도였어요. 아, 좀 더 호화롭게 살아도 됐을 뻔했나? 하고 잠깐 생각할 정도였지 뭐예요. 당연히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테라스 근처에 가면 한강이 바다처럼 넘실대더라고요. 좋았어요. 자랑스러웠고요. 와, 엄마, 진짜 좋다. 한강이 쫙 보이네.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괜히 시부모님 앞에서 어깨도 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돈 가지고 유세부릴 마음으로 결혼한 건 아니었고 자랑하려고 집들이 초대한 건 더더욱 아니었지만요. 이제 우리 친정 부모님 무시 안 하시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기대를 잠시나마 했었어요. 제 욕심이었음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요.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고깝게 행동하시진 않더라고요. 매너 있고 예의 있게 대해주셨고 즐거운 집들이 파티가 된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아, 이렇게 우리 관계는 부드러워지겠구나. 더 이상 나도 시골 촌뜨기 취급은 안 받겠구나 하고 기대했죠. 그런데 웬걸요? 항상 앞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우리네 삶 아니던가요? 그게 제 앞에 닥칠 일일 줄은 몰랐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일상 얘기를 이어가다 갑자기 집들이 때 화제로 말을 바꾸시더니 아니, 근데 2명이 함께 사는데 집이 너무 크지 않니? 아, 그래도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좋은데 시골집에 사시다가 그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하시겠니?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 네. 아, 그리고 거기 겨울에는 춥겠더라. 아, 난방비가 장난 아니겠어. 아, 몇백은 나오겠더라. 근데 말이다. 그 넓은 집 청소는 누가 하니? 아유, 청소하기 힘들겠더라. 청소하다가 더 늙겠어. 아주 뼈가 삭겠네.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제 앞에서 그런 비아냥을 서슴지 않으시더라고요. 청소는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의 가정일을 봐주시는 이모님이 오시고요. 난방비는요, 난방비 걱정되면 6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걸 생각 못 하셔서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셨던 건 아니겠죠. 그저 배가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렇게 재산을 많이 숨겨놓으시고는 평범한 척 하셨다면서 갑자기 어디 땅이 좋은 데가 있다며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실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땅 투자요? 순간 갑자기 위기감이 들어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린다고 했더니 그 정도 여윳돈 없을 리가 없을 텐데 가족끼리 좀 돕고 사는 거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는 거 아니다. 한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같이 잘 돼야 배 안 아프고 좋지. 아, 그래야 덕이 쌓이는 거다. 네, 시골 촌뜨기인 제가 돈 가지고 걱정 끼칠까봐 그렇게 역정내시더니 이제는 저희 집 돈을 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걸 계속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귀를 닫고 살 수도 없고 아예 척치고 안 보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신데 그래서 그냥 제가 모아놓은 돈 박박 긁고 모아서 해드렸어요. 2천만 원. 저도 돈 없는데 어떻게 모아서 겨우 맞춰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저희 부부 정말 속 얘기 다 터놓는 사이거든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돈 얘기한 걸 알면 저희 남편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말을 못하고 저 혼자 조용히 해결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제가 답답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그때 저의 뺨이라도 후려 갈기고 싶어요. 근데 속병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이때까지 시골 촌뜨기 취급받은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뜯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만 말했어요. 엄마, 사실 말할 게 있는데. 뭔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기둥 같은 저희 친정 부모님. 이 사실을 아시고도 의연하게 잘했다. 어른스럽게 잘 넘겼다. 이렇게만 말해주시고는 제가 시어머니께 드린 돈보다 더 큰 돈을 제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부모 아니냐고. 이럴 때 기대는 게 부모니까 걱정하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니 믿고 살면 되지 않냐고. 그 말이 다 위로가 되었고 이때까지 제가 한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위로 삼았죠. 그리고 바보같이 남편한테 얘기했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랬는지 남편이랑 와인 한잔하면서 식탁에 앉아있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께 돈을 좀 보태드렸는데 친정 부모님이 다시 채워주셔서 괜찮아졌다고 말해버렸어요. 취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요구하시지는 않겠지. 그 정도 양심은 있는 양반이겠지 했던 제 생각을 믿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순진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 혼자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더라고요. 너희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돈 쌓아둬서 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힘들게 일하고 다니는데 일 그만두고 편한 사업하면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남편 관련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돈 주신 걸 이야기한 걸까요?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웬걸요?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꿈이 있었대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꿈인걸요? 당신 내 친구 윤기 알지? 아, 걔가 이번에 옷 사업하다 크게 대박 터져서 지금 강남에 엄청 떵떵거리고 산다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솔직히 월급쟁이는 그냥 개미에 불과하잖아. 맨날 남의 돈 벌어다 주는 인생, 나도 그만 살고 싶다. 제가 이 사람을 대학 때부터 알고 사귀면서 직장 다니면서 소소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인 줄만 알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라뇨. 사업이라뇨. 갑자기 웬 사업이냐고요. 무슨 사업이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건물을 하나 사서 임대업을 하고 싶다잖아요. 아니, 건물이 있어야 임대업을 하죠. 건물을 세울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건물이 필요하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마 저희 친정 부모님께 기대어서 건물을 사달라는 말인 걸까요? 하지만 남편은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만 했을 뿐 건물을 어떻게 사겠다는 건지 뭘해서 사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저 임대업을 해보고 싶대요. 아기자기하게 집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실내 인테리어를 해서 임차인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 친정 부모님 집을 보고는 딴 마음이 들었나부터 시작해서 대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돈 욕심을 부리는 남편이 내 남편이 맞나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남편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로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사겠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먼 미래의 꿈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건물 살 수 있지. 여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고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건물 사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그러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자. 자기야, 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래? 이렇게 일해서 언제 건물을 사? 말이 돼? 아니, 그럼 설마 당신 건물을 사고 싶다고 본인이 먼저 말해놓고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싶던 찰나에 친정 부모님의 6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우리 친정 부모님 돈을 노리는구나. 아니, 돈을 노린다기보다는 친정 부모님에게 기대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대학 때부터 봐왔던 그 순진하고 착하기만 하던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하고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만 얘기하자고 하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대화를 피한 거죠. 물론 일방적이기만 했으니 대화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렇게 남편은 그날부터 끊임없이 저를 압박해와요. 건물이 사고 싶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생전하지도 않던 부부싸움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외박도 하는 거예요. 아니, 퇴근하면 집으로 직행하던 사람이 외박이라니. 저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냥 멘탈이 붕괴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실망감만 커지고 있던 와중 친구들 모임이 있어 나갔어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쭈글쭈글한 표정으로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제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왜 그러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너 남편하고 문제 있지? 아니 뭐 네 남편 여자 생겼어? 어? 친구들 눈치가 백단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네가 뭐가 답답해서 그런 죽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슨 하소연하듯이 줄줄이 다 말하고 말았어요. 결혼 전부터 시골 촌뜨기 취급하던 시어머니, 순진하고 착한 내 남편이 변한 이야기, 건물 사서 임대업 하고 싶다는 남편, 늘어난 부부싸움, 그리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외박까지 다 말해버렸어요. 친구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남편과 시모가 짜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거기다 남편이 외박한 얘기에 대해서는 여자가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남편을 모르나요?
저희가 그 정도 믿음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남편이 제가 이 정도로 유복한 줄은 몰랐겠지만 그냥 적당히 유복하게 살아온 저라고 알고 결혼한 거였고 저희 둘이서 모은 돈으로 알콩달콩 사는 거에 정말 손톱만큼도 불만이 없이 그저 행복해하기만 한 남편이었는걸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라고요. 제 남편이 돈 거리는 사람이 정말 아니에요. 그냥 부부싸움이 늘어나서 요즘 속상한 마음에 집에 오면 또 다툼이 생길까봐 저를 피해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외박한 날 밤에도 전화했을 때 바로 받기도 했고요. 근데 친구들은 당장 이혼하라고 다그쳐요. 남편도 너희 집 돈 보고 눈이 돌아간 것 같아. 평생 놀고 먹을 심상 같으니까 외박한 날 뭐 했는지 빨리 물어봐. 그냥 외박한 거 아니라니까? 아니면 카드 명세서라도 몰래 봐.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타박만 듣고 등신 소리만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너덜너덜한데 소파에 남편이 누워있더라고요. 쿨쿨 잠만 편하게 자는 걸 보니까 또 측은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남편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다들. 사회생활 고되다는 거. 상사 눈치 계속 보면서 일해야 하고 그리고 그 눈치 보는 게 저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에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지나가면서 측은하더라고요.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서 잠든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힘들었겠죠. 힘든 마음에 투정 좀 부렸겠죠. 그런데 제 마음이 돈 보고 눈 돌아간 사람 취급하냐는 반응뿐이었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았겠죠. 왜 남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 앞에서 기죽기 싫은 거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남편 기죽이는 아내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잠든 남편이 딱하기도 해서 안방에서 얇은 이불 하나 가져와서 살짝 덮어줬어요. 그러면서 또 느꼈죠.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한 번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제 남편은 제가 대학 때부터 지켜봐 왔으니까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힘들다고요. 그래, 안 그래도 둘이서 사는 거 짠했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엄마, 그러면 정말 미안한데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할 것 같아. 지금 둘이서 직장을 다니는 걸로도 부족함이 없진 않지만 나 육아휴직도 해야 할 테니 더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줄 테니 말하라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래서 엄마는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어떤 얘기를 해도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 게 엄마고 제가 무슨 마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게 엄마구나 했어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는데 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 사서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살면 마음도 편하고 아기 키우기도 안정적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손벌리지 않고 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었네요. 친정 엄마는 두말 없이 알겠다고 하고 아버지랑 얘기한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마음보다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 길로 달려가서 말을 했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와, 진짜 나 복 받았다. 든든한 장인어른 장모님 덕에 사이가 덕을 크게 보네. 직장 생활로 고되어서 잠깐 엇나갈 뻔했던 우리였지만 역시 제 남편은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던걸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행복한 신혼부부로 돌아왔어요. 겉으로는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눈물이 흐르네요.
겉으로는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어머니가 건물을 하나 사서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저는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제 건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정말 부모님 덕 보면서 사는 것에 욕심은 내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부모님 덕으로 다 해결하는 꼴이 되었네요. 그렇지만 친정 부모님이 힘든 형편이 아니니 다행이랄까요? 그런 몹쓸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어차피 부유하신데 제가 좀 챙긴다고 해서 뭐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도 살짝 생겼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도움받지 않고 나름 잘 살았으니 이 정도 도움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건물을 받고 나서 남편의 태도는 싹 바뀌었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건물을 받았으니 이제 스트레스 없이 평소랑 똑같이 살 거라는 제 믿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엇나가는 남편이요. 왜 다녀 직장을? 이제 굳이 일해서 월 몇백 번은 그런 소소한 일하지 않아도 건물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받아가며 살게 해도 충분하지 않아? 고생하지 말고 우리 알콩달콩하게 살아보자. 불가능한 것을 말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스트레스 덜 받고 직장 생활을 하자는 뜻이었지. 아예 놀고 먹자는 뜻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상대해봤고 그냥 때려치우고 마음 편하게 살까 생각도 많이 들지만 저는 제 일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기에 참을 수 있긴 했었어요. 남편은 이제 그것도 싫은가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건 남편이고요. 시어머니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건물이 생긴 걸 남편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불이 나게 저희 집에 오시더니 아니 이렇게 이제 건물도 생겼으니 부모 대접을 좀 받아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제까지 제가 해드린 것은 부모 대접이 아니었나 봐요. 무슨 일을 하나 해결됐다 하고 한시름 놓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있는 첩점산중이었네요. 그것도 가족 간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친구들 말이 맞았던 걸까요? 돈 보고 눈이 돌아갔다는 말이요. 지금 남편 집안이 대놓고 우리 집 돈을 노리는 것 같다는 친구들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매달 5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시게 되었어요. 500 정도는 괜찮지? 500이나요? 500이나라니 그 정도는 당연히 니네가 나한테 해줘야 하는 액수인 거야. 아니 제 한 달 월급이 500이 채 안 되는데 그 말인 즉슨 저희가 모은 돈으로 용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에서 월 500을 떼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한 달에 500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건물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 친정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명의돈 네 것인데 왜 형편 멀쩡한 부모님을 또 챙기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시부모님 공양부터 똑바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건물 임대 수익을 챙기고 싶었던 건 제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님이었던 걸까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또 했더니 건물을 사달라고 한 것도 시어머니 계략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다간 진짜 제대로 당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얼른 건물을 처분해서 없애버리든가 네 명이니까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해서 베끼지 말라더군요. 저도 다 큰 성인이고 제 의사결정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걱정 말라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월 500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월 임대 수익이 총 1000만 원 정도인데 500씩이나 드리면 저희 친정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하고 저희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월 몇백 그거 받으려고 친정 부모님이 너한테 건물식이나 해주셨겠냐면서요. 그 용돈 몇백, 고작 몇백, 그거 달라고 건물을 사줄 부모님이겠냐고요. 그거 없이도 잘만 사시는 분들 아니냐고요. 그럴 바에는 돈 부족한 우리 집이 유용하게 쓰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남편을 낳아 길러주신 시어머니가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어요. 언제는 서울에서 당신들처럼 부족함 없이 여유 있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 당신은 끄떡 없으니 너희나 앞길 잘 트면서 살라고 하셨던 분이 제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그렇게 약수하다듯이 보셨던 분이 맞나요?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끌어안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임대 수익을 가로챈 당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네, 한 달 용돈 500마리예요. 꾸준히 다달이 따박따박 500을 가져가고 계세요. 남편이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하더니 프리랜서 일은 언제 시작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프리랜서 일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일이 몰릴 때 바짝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모르나요? 그렇지만 일하기 위한 노력조차 안 하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물은 왜 샀나요? 아기 낳아서 안정적으로 기르려고 건물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 면목으로 받은 건물이 있지만 저희에게 아직 아기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거부하기도 하고요. 예전보다 더 잦아진 외박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남편은요, 허구한 날 게임을 하다가 호련히 나가서는 다음날 오후나 되어서야 느지막하게 집에 들어오곤 해요. 어디에 갔었는지 물어봐도 별 대답이 없고요. 평소 낚시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렇게 낚시를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시어머니께 어쩌다가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좀 두라고만 하시네요. 남자가 직장생활 고되게 하다가 그만두었으니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건데 옆에서 닥달하기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나요? 제가 뭘 그렇게 닥달했나요? 건물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살게 된 것도 저희 친정 부모님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 아니었던가요? 낚시 장비는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저야 직장생활 계속 해오고 있지만 남편 낚시 장비는 건물 임대 수익으로 넉넉한 형편이 되었으니 그걸로 산 것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 돈으로 먹고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 되었는데 남편은 고맙다는 표현은커녕 이제 다른 취미도 가져보고 싶다고 저러고 있네요. 골프를 쳐보겠다나요? 골프나 아무나 치나요? 평생 스포츠에는 관심도 없더니 사회생활 하려면 골프를 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이제 기가 막힙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벌써 골프 취미 가지고 계시고요. 서울에서 어려움 없이 사신 형편이긴 했지만 골프 취미를 가지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 저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중 월 500을 용돈으로 타가시니까 거기서 골프채도 사시고 라운딩도 가시는 거겠죠. 이제 골프를 부지런히 치고 다니시니까 집안일 할 시간이 없다며 가정부도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너무하지 않나요? 물론 형편이 어렵진 않아요.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거긴 하지만 건물도 있고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있으니 시부모님 용돈 드리면서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냥 기분 좋게 제가 용돈만 드리면 끝나는 건가요? 제가 예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과민하게 보는 걸까요?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가족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지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시고 저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었고 남편도 낚시 취미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심지어 시부모님도 골프 치면서 하루하루 다들 행복해지게 된 것 같은데 왜 저는 우울하죠? 마음이 허한 건 아직 우리에게 아기가 찾아오지 않아서일까요? 아기가 무척 갖고 싶었던 것 같았던 제 남편은 이제 주말이면 낚시 여행 가기 바빠 집에 저를 혼자 두기 일쑤이고 평일에도 친구 모임이며 산악 모임이며 독서 모임 등등 무슨 요일별로 모임을 만들어 나가기 바빠요. 모임이 생겨서 그런지 외모에도 부쩍 신경 쓰네요. 원래도 인물이 훤칠했던 남편이라 꾸미는 게 불만인 건 아니에요. 밖에 잠깐 나갈 때도 기왕이면 깔끔하게 꾸미면 좋잖아요. 남편이 원래 꾸미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제가 늘 깔끔하게 다니게끔 신경 써주긴 했지만
이제는 제가 없이도 척척 잘 꾸미고 다니네요. 외박이요? 이제 외박만큼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후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예 밤늦게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것은 외박이 아니라며 못을 박을 때도 있어요. 잠깐 몇 시간 나갔다 오는 것인데 단지 시간이 늦은 것뿐이래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답답하다네요. 그렇지만 제 남편이 딴 살림 차렸을 리도 없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남편이 며칠씩 외박하는 것도 아니고 낚시 여행 갈 때만 1박 2일로만 다녀오곤 하거든요. 낚시 가서도 사진을 꼬박꼬박 찍어 보내면서 저에게 믿음을 주려고 많이 애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제가 행복하지 않달까요? 역시 돈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더 풍족해졌는데 모두가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기도 찾아오려면 별을 봐야 딱이라도 할 텐데 아기가 찾아올 일도 많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여러 모임에 갔다 오는 날이면 피곤해서 바로 골아 떨어지거든요. 평소 부지런했던 사람이니 취미 활동도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서 나빠 보이진 않는데 친구들은 자꾸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몇 년을 오래도록 봐온 사람이라도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요. 그런 말이 있는 줄은 알지만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진 않거든요. 자꾸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너도 취미를 가져보라는 친구들의 등살에 저도 나름 취미를 가져보려고는 했지만 저는 딱히 돈이 드는 취미를 할 줄 모르고 그저 집에서 책이나 읽고 영화나 보는 일상이 좋아서 취미를 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모임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집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는 똥강아지가 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슬퍼지기도 하는데 저희는 딱히 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요즘 걱정거리는 시어머니가 용돈을 올려달라는 거? 아유, 내가 이번에 동창회를 나가는데 내 친구들 싹 다 좋은 것 좀 사주고 싶은데 500 갖고는 생활이 안 되네 참. 뭐 해달라는 건 아니다. 그냥 여유되면 올려주든가.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 씀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월 200을 쓰다가 300을 쓰게 되면 그것에 맞게 씀씀이가 맞춰지고 월 500이 생기면 이제 그것에 맞게 씀씀이가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더 바라시는 시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면서도 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긴 했어요. 그렇지만 용돈을 이렇게 쉽게 올려드리면 다음에는 더 많이 올려드려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무한정 돈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대뜸 지금 돈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세상에, 언성을 높이는 시어머니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모두가 여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되어 행복하다고 여겼던 제가 물론 저는 허전함을 느끼긴 했지만 시부모님만큼은 행복하게 사신이 됐다 하고 마음을 놓았던 저였거든요. 돈 있다고 유세를 떨다뇨? 제가요? 제가 돈 있다고 유세를 떨어서 재산 많은 친정 부모 자랑도 하지 않고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고 살림 살았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너무 상처받아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남편을 찾았어요. 물론 그때가 주말이라 낚시 여행을 가 있을 때였죠. 저는 몸도 약하고 추위도 많이 타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처음에는 받지 않더라고요. 배 타고 나갔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소파에 누워서 멍하니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웬걸요?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낚시하다 보면 근처에 여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냥 싸한 거 말이죠.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린 게 처음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옆에 누구야? 아, 다른 낚시팀. 다른 낚시팀 누구? 몰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 왜 자꾸 물어? 근데 또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말투가 둘러대는 것 같았을까요? 그래도 여자랑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다신 하진 않았겠지 하고 믿으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좀 큰 게 잡힌 것 같아.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여보. 하더니 바로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월척을 낚았더라도 전화를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통화하면서 월척은 못 낚나요? 뭘까요? 제가 요즘 예민해져서 남편이랑 사사건건 통화하면서 하소연하는 그저 그런 여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남편이 전화하다가 절대로 먼저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직장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근무 시간이니까 연락을 자제했었지만요. 취미 생활하러 간 남편이랑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월척을 낚으면 통화도 끊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물고기 잡는 일이 중요했던 걸까요? 옆에 여자 목소리 때문에 제가 괜히 트집 잡고 싶었던 걸까요? 근데 옆에 여자 목소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당최 그날은 잠자리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한테요. 이젠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전화는 못 받을 수 있죠. 맞아요. 바쁘다 보면 전화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전화를 못 받았다면 수시간 내로 전화를 다시 오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왜 남편은 다시 전화를 그날 하지 않은 걸까요? 남편이 낚시를 간 곳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한달음에 그곳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속으로는요. 하지만 못 갔어요. 남편을 믿고 싶기도 했고, 진짜 그 여자가 남편 옆에 누워있는 걸 보기라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이게 제 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떡하죠? 이제 모두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저 빼고 모두가 행복한 길이었고 모두를 제외한 제가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했나 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사연을 보내요. 저 이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다시 화려한 솔로가 된 40대 여자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줄은 몰랐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이혼까지 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결혼한답시고 설치고 싶지는 않아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통쾌하게 복수하고 끝낸 만큼 제 사연을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쪼록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39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남편의 나이는 59살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결혼을 일찍 해서 애를 이르게 가졌다면 저만한 딸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결혼은 했지만 사랑을 가지고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한다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지만 저는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려고 해도 지금 남편같이 속된 말로 조건이 그리 좋지 않은 남자만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어요. 집안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무척 심했거든요. 왜 그렇게 저를 결혼 못 시켜서 안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도 옛날 분이신 만큼 관연한 딸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편도 부모님이 아시는 분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좋지는 않았죠.
애초에 결혼 생각도 크게 없었는데 잘해보라고 주선받은 사람이 저랑 20살이나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제 의지로 결혼을 안 할 수는 없는 만큼 그래도 결혼 생각 있다고 한 사람이 나와준 게 어디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소개받은 거라고 해도 딱 한 번 만나고 바로 결혼할 수는 없었기에 저와 남편은 의무적인 데이트를 몇 번 거쳤습니다. 남편도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남편이랑 결혼해 줄 만한 여자는 없었고 저도 저대로 남편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도 앞서 이야기한 조건들 때문에 저랑 결혼해 줄 만한 평범한 남자가 없었기에 저희는 금방 양가 부모님들끼리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뵙고 그 다음엔 제가 남편의 부모님을 이후에는 양쪽 가족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부모님한테 오늘 예비 신랑이 온다고 하자 어머니는 양파를 걷어붙이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손수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서 선물 세트를 하나 챙겨왔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을 때는 별다른 일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제가 남편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가더라도 이번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인사를 가서 절실히 깨달았죠. 남편은 일남 이녀 중 둘째였습니다. 위로 누나 하나, 그리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죠. 저는 남편의 기본적인 가족 관계조차도 남편네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둘이나 된다는 걸 알고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일반적으로 시집살이를 할 때 시누이가 어떤 존재인지는 굳이 결혼을 안 해봤어도 워낙 주워듣는 게 많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탐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무언가를 수군대고 킥킥거리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 시누이들도 자연히 나이가 많았는데 그 때문에 저는 명백히 저를 보고 비웃는 게 보이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것 치고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절 썩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대놓고 면박을 준다던가 하는 건 없어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분위기로 남편네 집으로 인사를 가는 것도 끝났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다 같이 만났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시누이나 시부모님 모두 제가 혼자 인사를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점잖게 굴더라고요. 일종의 이미지 관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양가 상견례가 끝나고 저랑 남편은 무사히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집에서 부모님 눈칫밥 먹다가 쫓겨날지라도 남편이랑 결혼해서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는 결혼을 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뒤 신혼여행 같지도 않게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잠시 다녀오고 저와 남편은 비로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공평하게 시댁과 친정의 중간쯤에 새로 잡았어요. 둘 다 차로 20분 거리면 갈 정도로 가까웠지만 저는 사실 명절이 아니면 친정이든 시댁이든 그렇게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가족끼리도 그렇게 뭉쳐 다니는 편이 아니었고, 결혼할 때도 부모님은 명절 때만 종종 연락하고 굳이 불편하게 자주 안 찾아와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레 시댁 식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어떤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시댁 식구는 전부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조금 신기했던 건 시누이의 남편들은 초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둘, 그리고 제가 있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핸드폰을 무척이나 잘 사용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뒤에도 카톡이 울려서 보면 보통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먼저 카톡을 보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뭐 카톡까지만 해도 참을만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큰 오산이었죠. 20분 거리라고 해도 떨어져 살고 있으니 시부모님은 카톡을 이용해서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장 봐서 갈비찜 해두고 갈 거라. 김장 담글 건데 너도 와서 도우려무나. 게다가 시부모님만 이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도 틈만 나면 카톡으로 저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기 바빴죠. 심지어는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해달라는 것도 저한테 시켰습니다. 전화 정도는 본인이 저한테 먼저 걸 법도 한데 말이죠. 번호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좀 좋았을까요? 제가 빠르게 답을 안 보면 왜 이렇게 답을 빨리빨리 안 봐요? 아, 그렇게 게으르니 살이 찌지 하면서 인신공격에 온갖 타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은 자기들끼리 막 웃었죠. 시부모님도 시누이들처럼 웃으며 그러니 살 좀 빼거라 하며 저한테 한두 마디씩 더 얹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남편뿐이었지만 그렇다고 남편도 제 편은 아니었죠. 남편은 스마트폰을 쓸 수는 있었으나 시부모님이나 시누이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만큼 능숙하지는 못해서 불필요한 메시지는 안 보낼 뿐이었으니까요.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메신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 저희 가족은 명절이 아니면 굳이 가족끼리 다 같이 무언가 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네는 다르더군요. 명절이 아니더라도 주말에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외식을 가거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누이들도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모이기가 편한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들 가족끼리만 다니는 거라면 좋았겠지만 저 역시 며느리라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그 외식이나 가족 행사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왔으면 대우라도 잘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데려와 놓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해서 어떡해? 아우, 쪽팔리니까 좀 떨어져서 와요. 하면서 온갖 유난은 다 부렸습니다. 제가 조금 굳은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머, 무서워서 농담도 못하겠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장난친 건데 그렇게 진심으로 나오면 어떡해? 하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니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만나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하면서 신경을 긁어대니 어느 날부터는 시댁에 간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카락도 빠지더라고요. 비록 어지간해서는 네네 하며 별다른 말을 안 하는 저라고 할지라도 원래부터 성질이 없던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어느 날도 시누이들이 카카오톡으로 저보고 뚱뚱하다고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길래 충동적으로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솔직히 하지 말라고 한 적도 꽤 여러 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카톡방까지 나간 거 확인했으면 이제 적당히 하고 멈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제가 카톡방을 나가고 5분도 안 돼서 다시 초대하더니 온갖 쌍욕을 하더라고요. 차마 여기다 쓰기도 힘들 정도로 욕이 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저는 살면서 누군가한테 그런 욕을 먹어본 게 처음이라서 너무 충격이 심했습니다. 그것도 설마 시댁한테 그런 욕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무어라 말도 못하고 다시 카톡방을 나갔지만 큰 시누이는 다시 저를 초대하더니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제가 대꾸를 안 하면 메신저로 주구장창 뭐라고 하다가 가족 행사 등으로 만나는 날이 있을 때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 하거나 혹은 안 들리게 말하는 척하면서 다 들리게 제 욕을 했죠. 남편한테 이야기를 안 해봤냐고요? 처음 단톡방을 나가서 다시 초대되고 욕을 먹었을 때 바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됐어도 이런 식으로 나를 욕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누나랑 동생이 네가 편해서 그래 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제가 힘든 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뭐라고 더 말하려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역정을 부리니까 뭐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라는 걸요. 그때부터는 저도 그냥 남편이랑 아내라는 헐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유대 관계를 쌓는 것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시댁에 가야 하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간다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한테 소리도 치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노력도 했지만 이런 말 하긴 좀 그래도 제가 풍채도 풍채고 남편은 나이도 있는 데다가 왜소한 체격이라 힘으로 저를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중얼중얼거리면서 시댁에 가는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적어도 몇 시간은 아무도 절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시부모님 시누이 번호와 카톡은 차단한 지 오래였습니다. 예의 있는 행동은 당연히 아니지만 사실 겨우 그걸로 이혼을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었으니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가기로 했죠. 조금 귀찮았던 점은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오고 난 뒤에는 늘 저에게 이제 적당히 하고 어머니 아버지 좀 챙겨라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말들이 귀찮았던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줄 알고 그러면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리고 시누이들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막말하는 건 그만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당신은 장난으로 그러는 것도 고지고대로 들어? 아 농담하는 걸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길래 남편도 딱 그쪽 편이라는 걸 바로 느끼고 그렇게 나오면 난 절대 시댁 갈 일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들이랑도 연락 안 해요. 라고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어르려고도 하고 가끔은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제가 요지부동이니 결국 포기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냉전 시기를 보내던 중에 저한테 엄청 큰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평소 부업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사고는 했는데 샀던 주식이 대박이 나서 엄청 큰 돈을 손에 넣게 된 겁니다. 거의 복권 당첨금과 맞먹을 정도였기에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 주식 부분에서도 재미있는 일화가 많지만 주제와는 다르니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튼 평소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온 편은 아니라서 졸지에 그렇게 큰 돈이 생기니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은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정리되고 나니 우선 집부터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는 집은 월세였고 사실 그쯤에는 남편과 별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따로 살려면 저도 제 몸 누일 집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으리으리한 전원주택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댁한테는 비밀이었죠. 친정에만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괜히 사기 전에 큰돈이 생겼다고 말한다면 양심 없이 탐낼 게 뻔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전원주택을 사고 제가 몰고 다닐 고급 승용차도 한 대 뽑았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또 다른 주식을 사고 친정에도 좀 보내고 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혼자 살 때를 대비해 두고 나서야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집 샀어요. 라고요. 남편은 처음에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뽑은 차를 타고서 직접 전원주택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참 우습게도 제가 갑자기 차도 사고 집도 사는 걸 보니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당장 이혼할 건 아니었기에 일단은 남편도 새 집에서 함께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새 집은 시댁이랑은 거리가 꽤 있어서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 번호까지 바꾼지라 시댁이랑은 완전히 연을 끄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아무것도 갚아주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일부러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라고 시켰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으니 집들이 겸 초대한다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약속한 시간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 이사를 갔다고 하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나와서 제가 이번에 주식이 좀 잘 돼서 그냥 목 좋은데 괜찮은 주택이 있길래 바로 샀어요. 근데 더 큰 데를 살 걸 그랬나 봐요.
이것저것 가구 넣고 하니까 그렇게 안 넓더라고요. 하면서 일부러 너스레를 떠니까 다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집안에도 안 들여놓고 찬물 한 잔씩만 쥐어준 다음에 바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대로 된 복수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출장 뷔페까지 거하게 불렀습니다.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전부 눈을 못 떼는 걸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시누이 눈에 부러워하는 낌새가 엄청 보였는데 사람 형편 가지고 깔보면 안 되지만 워낙 당한 게 많다 보니 저절로 시누이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시누는 전업주부였고 큰 시누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거든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평생 못 살 집을 저는 둘보다 20살은 더 어린 상황에서 산 거니까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한테 벌써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살 빼라, 못생겼다, 뭐라 뭐라 욕할 양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역으로 가족들 다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당했던 만큼 똑같이 돌려주기 위해서 잔뜩 비꼬았습니다. 뭐 사실 제가 얼굴도 못났고 살도 쪘긴 했어요. 근데 얼굴 몸뚱이 전부 볼품없는데 돈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못나고 뚱뚱했지만 돈 많은 게 낫지 않나요? 설사 얼굴이랑 몸매가 괜찮다고 해도 그거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요. 아휴, 저는 그냥 못생기고 돈 많으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부모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시누이들도 아무 말 못했지만 화가 나는지 주먹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누르면 꼼짝도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막말을 했는지 분이 안 풀려서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비꼬았어요. 요즘 형편은 괜찮으세요? 오늘 저희 집 놀러 오셔서 집 가면 안 그래도 작은 집이 더 좁게 느껴지시겠어요. 어머, 근데 혹시 요새 살 좀 찌셨어요? 아이고, 돈이 없으면 날씬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도가 지나쳤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대놓고 면박을 줘도 제가 당했던 것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니까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그런 욕을 들었는지 세보면 아마 저희 집에 시부모랑 시누이를 한 달 내내 가둬놓고 잠도 안 재우고 매일 핍박하고 욕을 해야 간신히 비등비등해질 겁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자기들이 남을 까는 건 괜찮아도 자기들이 까이는 건 못 참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몇 마디를 더 붙이니까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면서 성질을 냈습니다. 이제 더 이야기해봤자 안 참을 것 같아서 구경 다 했으면 이제 제 집에서 나가세요. 아,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꼭 모셔가시고요. 제 집에 오는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테니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돈 없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빌붙을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요. 하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제 말에 시누이 둘이서 길길이 날뛰는데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도 저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누이들만 말리는 걸 보니 그리도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집들이를 마치고 제 바꾼 핸드폰 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시누이들이 욕 섞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 안 봐도 뻔한 게 남편이 알려줬겠죠. 새 핸드폰 번호로도 시누이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계속 저한테 용돈 받아 쓰고 싶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이혼할 거였어도 그때까지는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다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솔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일부러 성질을 긁으니 남편도 처음에는 저 때문에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용돈도 탔었으니까 참았는데 점점 자존심이 상하는지 저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댁이 나한테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헤어져 주는 거에 평생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양심은 있는지 별다른 요구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합의 이혼했습니다.
한 번 결혼한 이상 평생 그렇게 남편이랑 살 줄 알았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부당한 취급이랑 대우에서 벗어나서 혼자가 되니까 좀 얼떨떨했습니다. 미혼하고 오나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움이라던가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혼자 즐기는 삶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돈 굴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살 빼기 위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운동을 하면서 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작은 화단도 가꾸면서 꽃도 심고 재밌어 보이는 책이 있으면 사서 독서도 하고 이전에는 이런 걸 굳이 왜 하지 싶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층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아직 뚱뚱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노력하는 나. 독서도 하고 화단을 가꾸는 등 취미 생활을 찾으면서 좀 더 알찬 생활을 보내는 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에서 못 벗어났다면 평생 이런 기분은 느껴보지 못했겠죠. 제가 불쌍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하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혹은 일정 부분은 공감이 갈 만큼 좀 힘든 편에 속하는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자에 속하신다면 앞으로도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후자에 속하신다면 부디 저와는 다르게 관계가 잘 개선되기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와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는 날이 오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원인은 시댁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남편과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옛말에 마누라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 절을 한다는 말도 있듯이 시댁과 원수가 지니까 남편이 아무리 좋고 어쩌고 해도 도저히 같이 살 엄두가 안 났습니다. 어차피 최후의 상황을 가정하고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는 갈라서면 그만인 남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과 시댁은 부모 형제 사이이니 저 때문에 안 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다고 애매하게 화해하고 그런 건 결단코 싫고요. 평생을 가도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을 말하면 시댁과 친정은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랑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사랑만으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살아온 환경에서 오는 그 습관 같은 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서로가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할까요? 아무튼 한번 겪어보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사랑만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형편이 맞아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사실 경제적 형편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려운 형편에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새 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도맡아 키우다시피 했어요. 아버지께선 본인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요. 제가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편하게 한번 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부족함 없이 저를 키우셨고요. 혹시나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이 저에게 영향을 줄까봐 아버지께서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크면서 큰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휘둘리는 성격도 아니고요.
남편을 만난 건 대학교 때인데요. 남편도 워낙에 자기 일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남편과 저의 전공은 인문 분야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쉽게 취직이 되는 전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간판만 보고 일단 졸업이나 하자는 식이지 전공 분야 자체를 깊이 파고드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분야가 좋아서 시작한 공부거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배우고 과제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꽤 심도 있게 접근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제가 남편을 쫓아다니다시피 하며 좋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왔지만 서로가 정서적 취향이 딱 들어맞는다는 게 그렇게 멋진 일일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저는 그때의 남편에게서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외국의 대학에서 제 전공을 더 깊이 공부할 계획이었는데 남편과 만난 이후로는 결혼이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공부야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부족함 없이 자란 탓인지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빨리 애를 낳아서 제 가족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보고 이내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원체 제 일에 간섭이 없으신 탓도 있기도 하고 아마 아버지께서도 남편을 보며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됨됨이가 믿을만하다고만 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시댁의 형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런 말을 되게 자주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저 가족이 살 집이 있으면 그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결혼을 앞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마 저희 집 형편과 비교해서 뭔가 기죽는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런 사고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결혼식을 끝내는 순간까지의 과정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왜 그렇게 주눅이 들었던 것인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잣집 며느리가 시집 온다라는 말이었어요. 혼수를 좀 후하게 해간 것은 맞습니다. 시댁 가전제품을 싹 다 바꾸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들이 뭘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준비한 거지 특별히 뭘 성대하게 하겠다고 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물론 친척들,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잣집에서 시집 오는 며느리라고요. 그 정서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물건을 갖고 호들갑을 떠는 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저 말이 어디서 나오나 싶어 유심히 살펴보니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내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부잣집에서 자랐다는 건 저에 대한 칭찬도 아니고 저를 특징할 수 있는 말도 아니잖아요. 저는 평소에 사람을 되게 예민하게 살피는 편이고 남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는지도 잘 눈치채는 편인데 그때는 또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참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신혼 시절 때만 해도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그 속에 녹아 들어가는 기분도 되게 좋았고요. 공부밖에 모르던 남편이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 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제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요리든 뭐든 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일요일마다 거길 따라 나가는 것도 재미있었죠. 제 종교적 신념과는 달랐지만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 눈에는 참 신기한 사회 집단처럼 보이기도 했죠. 한 1년여가 지났을까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 문제인데요.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댁에는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빚이래요. 남편도 정확한 과정은 모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앓는 소리를 하시는데 너무 못 본 척하기도 딱하더라고요. 에휴, 이번 달에는 이 빚을 어떻게 막나. 아휴, 진짜 돈이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빚만 없으면 살겠다. 응? 아가야, 너는 집이 부자라서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니 좋겠다. 그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니까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 빚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갚아주려고? 아유, 됐다, 관둬라. 뭐, 네가 정 그렇다면 300만 원만 좀 해줄래? 내 금방 갚으마. 네, 아버지한테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친정아버지께 말씀을 드려 몇 번 돈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정도로 시작한 것이 횟수가 거듭되니 아예 몇천 단위로 부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빌린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매번 흔쾌히 빌려주시긴 했는데 사실 빌려주시면서도 그 속이 썩 유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도와드려도 어떻게 된 게 시댁 사정이 조금도 나아질 형편이 안 보였어요. 분명 식구들 모두가 일을 하고 있고 일상으로만 따지면 그저 무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할 거는 다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사정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것으로 보아 애시당초 갚아야 할 원금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빚쟁이라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교회를 매주 빠뜨리지 않고 늘 나가셨어요. 늘 저를 데리고 가셨죠. 한 가지 이해가 안 갔던 것은 헌금 11조 같은 돈은 또 꼬박꼬박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창 친정에서 돈을 해서 드릴 무렵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교회에 돈을 내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뭔가 교회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번들번들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따라가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돈 문제에 관해서 남편은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처음 몇백 단위를 부탁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고는 이내 시어머니께 단속을 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다짐을 받았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몰래 저에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둘 사이에 비밀로 해달라고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저 역시 시댁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몰래 빌려드렸던 것이 시어머니로 하여금 음흉한 기대를 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기대가 오래지 않아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병명은 췌장암이었고 제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수술까지 마친 상황이었죠.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아버지 앞에서는 처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딸에게 연락도 없이 주변 분들과 이런 큰일을 치르셨냐고 원망의 말을 했더니 글쎄 제가 온다고 수술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죽을 것도 아니니 일단 수술을 끝내놓고 연락할 심산이셨다고 해요. 한평생을 봬도 늘 의연한 분이시긴 했지만 이런 일을 닥쳐놓고 생각하니 정말 무심하단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피말리는 불안에 떨어야 했죠. 불안보다도 더 큰 것은 죄책감이었어요. 제가 곁에 있었더라면 무슨 야단을 부려서라도 더 크고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으면 훨씬 더 안심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물론 아버지께선 저명한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그래도 자식된 마음이 어디 그렇나요? 조금이라도 더 좋다는 것에 자꾸 기대게 되고 불안한 마음만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간은 매일 밤 불면에 시달리며 울음으로 보냈어요. 예전만 같아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만큼 참 어려운 병이었는데 처음 1, 2년간은 무사히 잘 버티셨죠.
중간에 2번 쓰러지기도 하셔서 늘 조마조마했지만 정작 아버지는 늘 긍정적으로 본인의 병환을 대하셨습니다. 간병인도 계시고 집안일을 봐주는 분도 계시니 자주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앞에서는 늘 의연한 태도를 보이셨죠. 아버지께서 퇴원을 하고 난 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친정에 들렀습니다. 알아보니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이 식사더라고요. 집안일을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그분께 모두 맡기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식단 부분만큼은 아주머니와 함께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혹시나 아버지가 잘못되시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시댁에서는 탐탁치 않았어도 말을 못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동안의 시어머니는 자주 제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시곤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한참 후에 알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4년을 채 넘기지 못하시고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좋은 예후를 기대하긴 더 힘든 상황이었죠.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어느 날 부쩍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버지를 편하게 보내드리도록 해야겠다고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 텐데도 제 앞에서는 되도록 아픈 내색을 안 하시려고 노력했죠. 투병 중에서도 일생을 두고 전념하셨던 본인 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씀도 없게 되셨어요. 불행이 올 때는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이 겹쳤다기보다는 그간 알지 못했던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운 진실을 마주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던 무렵이에요. 그날은 하필 시댁에 제사가 있었어요. 그날도 저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제사에 참여하기를 권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상황이 이런데 제사가 어울리기나 하냐며 이미 시댁에서도 제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병세보다는 제가 시댁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고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끝내 권유하셔서 저도 반나절 정도 다녀오기로 마음을 먹었죠. 시댁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음식장만 이외에는 제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인척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니 시어머니께서는 몇 가지 빠뜨린 재료가 있으니 시장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모를 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모를 옮겨 적을 종이를 찾다가 어떤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찢으려고 수첩을 뒤적이는데 곳곳에 사돈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무심코 읽은 그 내용은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도 혐오스러운 존재더군요. 의도치 않게 열게 된 판도라의 상자 속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돈이 췌장암에 걸렸다. 그 재산은 이제 모두 며느리에게 갈 것이니 이로써 우리 집 돈 문제도 모두 해결이 될 것이다. 하나님, 사돈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목전에 있는데 빚쟁이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 사돈의 병세는 이제 차도가 없다. 하나님, 부디 하루빨리 우리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어 수첩을 앞뒤로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쓰던 수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예배 시간에 뭔가를 부지런히 적곤 했었는데 그런 속내를 수첩에다가 적어놓았더군요. 아버지의 병간호 때문에 몇 년간 교회에 따라가지 않았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이런 속내를 품고 있었을 줄이야. 수첩 곳곳에 적힌 사돈, 췌장암, 상속녀, 교회의 발전 등등의 단어를 보고 있으니 머리칼이 곤두설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수첩을 가방 안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시장에 도착해서는 죽음을 앞두고 계신 아버지 생각에 모퉁이로 달려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좀 진정이 되고 나니 온몸에 뱀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의 기분은 징그럽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기뻐하고 계셨으니까요. 물론 그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쌓여온 외로움이 있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새로 생긴 가족에 기대어 소박한 일상에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한 이유 역시 그러한 긍정적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를 그저 잘 사는 집안에서 시집온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더욱 무서웠던 것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남편까지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심한 고립감마저 들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사실을 마주했지만 또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던 때였으니까요. 모든 것을 지금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마음이 차분해지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시장을 다 보고 음식 준비까지 마친 후 며칠간 잠을 못 잤다는 핑계로 잠시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뭘 어떻게 할까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무슨 생각을 해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와서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왕에 끝낼 거면 그냥 대차게 다 정리해버리자 하고 생각하고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준비하곤 가방에서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바깥에는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친척분들도 몇 분 더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종교 때문에 한편에 물러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침착함이고 뭐고 다시 온몸이 떨리면서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에 수첩을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곁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요. 왜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빌려준 돈 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생사가 오가는 사람한테 빨리 죽으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너 지금 무슨 버리장머리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그 수첩 제가 다 봤어요. 어디서 발뺌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런 저의 폭주에 분위기는 삭막해졌고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친척분들은 당황한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다시 수첩을 건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수첩을 읽으시더니 이내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올려쳤어요. 이 여편 내가 지금 미쳤나? 지금 여기에다가 뭘 적어놓은 거야? 친척분들은 시아버지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휴, 세아야,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우리 불쌍한 아빠를 죽으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참을 울분을 토하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와 짐을 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빗발쳤지만 모두 무시했죠. 다음날 병실을 찾아 잠이 드신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끝내 아버지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만일 병원에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간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배려에 대해 다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죠. 보름 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남편은 장례식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애정은 도려낸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외롭지 않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장례식에 찾아와 어쩔 줄 몰라하며 사죄를 했지만 저는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옆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속내를 그대로 씹어뱉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기쁘세요? 하지만 이제 전 이 집 며느리 아니니까 당연히 콩고물 하나 기대하지 마세요. 부디 제발 다시는 마주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빌려준 돈 당장 다음 달까지 토해내세요. 안 그러면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남편이 또 무슨 죄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애시당초 그 집 식구들이 저를 부잣집 딸 정도로 생각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게 마음에 밟혀서 꼴보기 싫어서요. 남편이 싫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몰랐던 사람처럼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애걸복걸 하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자꾸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고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서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러려면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남편은 계속 이 상황을 부정하고 합의 이혼에는 반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네요. 시어머니와는 연을 끊고 집을 나와 살고 있다고 해요.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관계되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격한 더럽고 징그러운 욕망의 대가라고 할 밖에요. 어찌됐건 저는 지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인생을 찾아가야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도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주변을 잘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누군가가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